자,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야기꾼이 너무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편집을 하지 않고 바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 차라리 조금 정확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컨텐츠로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그 편집은 없지만 바로 진행을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꾼의 2022년도에 어떠한 전망을 했고 적중한 것과 적중하지 못한 것들을 복기를 좀 간단히 하면서 올해 전망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질문하신 게 있으시면 후반부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적중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021년 중반, 즉 재작년 중반에 코스피 매도 의견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경기 둔화도 이미 그때 시작이 됐거든요. 2021년 중반에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던 점. 시장은 이제 작년 중반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경기 둔화는 2021년 중반부터 시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코스피 매도 의견을 드렸던 거죠.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미국 성황이 올 거다라는 걸 재작년 말에 주간 동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미 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마친 면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 7월에서 8월 하반기쯤에 달러 약세가 올 것이다 전망을 드렸어요. 그건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드렸고 토마토 TV 방송에서도 드렸고 블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이제 초강세 시점이었죠. 근데 이제 결국 10월부터 달러 강세가 멈추고 11월부터 달러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가장 잘한 전망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2021년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공급 원인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유럽 에너지 위기는 없다. 요것도 말씀을 드렸죠. 연준 긴축은 시간 문제다라고 했는데 12월부터 빅스텝 전환이 됐고 현재는 이제 상품의 시대가 아니다는 점. 근데 부동산 시장 붕괴도 작년 중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021년 중반 이후에 코스피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게 블로그에 박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2021년 8월 13일에 이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글을 썼죠. 그때 왜 그 코스피 매도 의견을 드렸냐면 이제 경기 둔화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경기 둔화는 뭘로 알아볼 수 있냐면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미국 GDP 성장률이라든지 한국 수출 증가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재작년 즉 2021년 중반부터 이러한 지표들이 일시에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됐다는 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에서 빅테크를 이제 규제하고 부동산을 규제를 했었죠.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디레버리징이 발생이 되면 멀쩡한 다른 주식을 팔아서 매도를 그 주체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좋지 않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도 사유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하락을 했지만 신흥국 한국 코스피와 같은 신흥국은 작년 중반 이후로 하락 추세가 가속화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주간 동화에서 제가 1월 9일 날 이제 업로드가 된 건데요. 촬영은 1월 그 신청 끝나고 바로 했던 거예요. 1월 3일인가 4일 그때
촬영을 했던 거고, 제가 멤버십 회원들을 좀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께는 2021년, 즉 재작년 말부터 상반기 미국 소공황 의견을 드리고 현금 확보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인터뷰가 올라간 이후 한 2주도 안 돼서 이제 폭락이 시작됐거든요. 이제 그 거시경제를 볼 때는 이제 이런 마켓 타이밍은 사실 잘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곧 다가올 거다라는 정도만 아는 거지, 트레이딩을 하듯이 정확한 시장 타이밍은 몰라요. 근데 이 전망은 정말 거짓말처럼 굉장히 인터뷰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폭락이 와서 재작년에 가장 잘한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그 미국,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미국 소공황의 원인은 일단 신흥국에서 시작된 디레버리징이 미국 증시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증시가 그렇게 갔었죠. 그럼 순환 주기로 볼 때도 작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 2년 차 때 증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언제가 가장 안 좋냐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2년 차에 11월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굉장히 좋지 않고, 중간 선거가 끝나면 좋아져요. 요게 그 미국 그 대통령과 관련된 미국 증시 순환 주기 중에 가장 그 신뢰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작년 10월이 사실상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 선거 11월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더 적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면 신흥국이 먼저 하락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국도 결국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전망을 적중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을 제가 작년에 이제 요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7월 28일 날 촬영을 하면서 제가 달러 약세를 만들어줄 11명의 선수가 있는데 속속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10월부터 달러 강세가 멈췄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주장을 할 때만 해도 달러가 완전 초강세였던 자리죠. 그래서 뭐 킹달러다 어쩌다 뭐 이렇게 나온 자리였는데, 거짓말처럼 10월부터 달러 강세가 중단이 됐고 11월부터 달러 약세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했던 전망 중에 가장 잘 전망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11명의 선수가 있었고, 요거 이제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6월부터 피크아웃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6월에 이제 피크아웃이 나왔죠. 피크아웃이 나왔고, 그때 9.1%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하락을 했죠. 이제 그 12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온 인플레이션 CPI가 드디어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0.1% 하락. 즉, 인플레이션 절대값 감소는 이미 12월부터 나오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연준은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했는데 그걸 이제 멈출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7월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ECB가 드디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은 ECB나 이런 데선 금리를 올리지 않고 연준만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막 올렸기 때문에 달러 초강세가 나온 건데, CPI가 하락을 하면서 연준의 금리 자이언트 스텝 인상은 조만간 멈출 가능성이 크고, 7월부터 ECB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울어진 금리 운동장이 정상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정상화되는 게 한 3개월 걸렸다는 겁니다. 10월부터 달러 강세가 멈췄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캐나다가 뭐 무려 1%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울어진 금리 운동장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물론 이제 시작이 된 거는 재작년 중반부터지만 작년 1분기, 2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면서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요. 물론 이제 고용률은 여전히 바닥권에 있어서 연준이 주저하긴 했지만 이 역시 시간 문제라고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달러가 초강세를 일으킨 중기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은 2018년 미중 패권 전쟁을 지나기 시작된 이후에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를 해서 그 작년 중반에 이제 1조 달러 미만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미국 국채를 팔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도 스위프트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스위프트 배제가 진행이 됐고 이 말은 결국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달러 표시 미국 국채는 전부 휴지 조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골드도 만약에 그 러시아 내부에서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에 예치하고 예치 증서만 갖고 있으면 그거 역시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의 권위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경제 제재를 뭐 하는 것이나 미중 패권 전쟁에서 뭐 중국 제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했겠지만 반대급부로 달러의 권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러시아도 지금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서 그리고 중국 그 위안화로 결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립 서비스만 하고 있어. 아직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달러의 권위는 계속 떨어지고 미국 국채를 계속 팔게 되면 달러 약세가 중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3개월 만에 달러 약세가 진행됐고 지금 계속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적중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토마토 TV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하반기 달러 약세 근거 추장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에너지 위기가 없다는 전망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뭐 댓글에 어떻게 유럽에서 천연가스 위기가 없느냐라는 챌린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굳이 답변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 계획이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미 뭐 이거 굉장히 그 폭염 진행되고 막 에너지 위기에 대한 그 우려가 고조됐을 때 이미 독일은 천연가스 비축이 90%를 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쇼티지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본 거고요. 게다가 올해 겨울이 좀 따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베네수엘라가 원유 공급을 4배로 늘려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생션을 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원유 공급이 점점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이제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그 요르단하고 그 시리아인가요? 그 국경 해저 유전이 있었는데 국경 문제로 채굴을 하지 못하다가 지금 국경 문제가 타결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비주님. 비주님 오랜만이네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타결이 됐고 그게 그 유럽이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한 15% 정도 되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터키에 먼저 공급을 할 계획이고 추후에 이제 그 LNG로 해상 운송을 통해 그 유럽으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점점 갈수록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해소가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중한 것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공급 원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반전은 그 공급 원인이기 때문에 간헐적이고 순간적으로 10% 이상 스파이크가 날 수도 있지만 다시 2% 미만으로 안정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죠.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9.1%, 유럽은 10%가 넘었는데 지금 유럽도 하락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지금 6.5%까지 하락을 한 상태예요.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에 3%까지 떨어질 겁니다. 3%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반전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후반전이 돼야 수요 원인 인플레이션이 돼서 그 수요가 폭증하면서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공급 원인 인플레이션으로서 간헐적이라는 게 지금 적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시대도 아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이렇게 그 2011년 그 고점까지 상승을 해서 상품의 시대가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상품의 시대가 되려면 2000년대 초반처럼 이렇게 전고점을 강하게 상향 돌파해야 돼요. 이런 게 되지 않고 있지. 여기가 지금 전고점인데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단진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030년대나 돼야 상품의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유가하고 천연가스가 폭락을 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적중하지 못한 것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꾼이 S&P가 작년 5월에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하라 그랬죠. 여기서 바닥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바닥을 말씀드린 데는 다 통계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 소공황은 6개월 정도면 그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최대 하락폭이 마이너스 20%, 프라이스 마이너스 2% 정도에서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중공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공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공황이 되려면 신용경색과 그 기업 그 실적 훼손이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소공황은 맞는데 지금 조금 많이 하락을 한 거죠. 소공황은 맞는데 이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충 마이너스 21%가 나왔어요. 이쯤이면 된 거죠. 그 다음에 5월이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안 갔지만 이것도 평균 내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소공황, 중공황이 가진 그 신용 경색이라든지 기업 실적 훼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3중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의 1년이 하락을 한 거라고 보면 약간 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좀 더한 건데 이게 이제 한 4% 정도 더 하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3중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틀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이제 제가 여기서 단기 그 소공황이 올 것이다라는 점은 예견은 잘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 기간이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2500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중기 시나리오 모델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2200 거기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시나리오 그 코스피의 시나리오 모델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약세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약간 훼손되긴 했지만 코스피의 기업 실적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 실적도 문제가 없고, 지금 그 레고랜드 때문에 약간 그 신용 경색이 있긴 하지만 아주 심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지워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약간 훼손은 됐지만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시나리오 모델이 기적적으로 부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코스피 시나리오 모델만 좀 위태로운 상황이고, 나머지 시나리오 모델은 전부 이야기꾼의 그 이론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 미국 증시의 시나리오 모델, 뭐 그다음에 뭐 금리 시나리오 모델, 상품, 부동산, 뭐 채권, 이런 것들은 그 이야기꾼의 바운더리 컨디션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유일하게 코스피만 조금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미 단기적으로는 현금 확보를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나 이제 중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내년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기꾼의 의견은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 이미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경기 침체까지 못 가고 경기 둔화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다음에 그 경기 둔화도 대략 올해 2분기 정도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기 둔화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가는 먼저 상승을 합니다. 요거는 이야기꾼이 1950년대부터 전수검사를 한 거예요. 전수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가 상승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작년 10월 S&P 기준 3,600 정도, 이게 지금 바닥이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 4,200, 4,000 좀 여기서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데, 한 4,200 정도만 가면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 역시 바닥에 도달한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꾼 이제 멤버십 연간 회원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만간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들께는 지금 이미 분할 매수 시작하자고 11월 말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코스피 2380,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1380부터 분할 매수 시작을 서서히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2월에 약간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12월에 잠깐 중단을 한 상태고, 지금 1월부터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했어요. 보통 분할 매수는 3, 4개월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2월이면 끝나고 늦어도 3월까지는 분할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코스피 바닥이라는 점을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 내내 이야기꾼은 그 현금 비중 30%를 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30%는 사실 이제 중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공항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상 현금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작년 11월 말부터 이제 분할 매수 시그널을 드린 거죠. 세 번째 신규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중기 추세가 비록 기술적으로는 현재 좋지 않지만 그 달러 등 그 금융 생태계가 지금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것도
300이 전고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시나리오가 코스피 3기에 시나리오 모델도 부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알기가 어렵고, 예, 이게 올해 전망이고, 요거 이제 내년도에 복귀를 해보면 되겠죠. 내년 초에 같이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꾼이 2022년, 정확히는 2021년 중반 이후부터 전망한 것 중에 전망 그러니까 적중한 것과 적중하지 못한 걸 복기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드린 것은 내년 초에 다시 복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별로 질문이 없으시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없으셔서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